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입정책의 변화와 진로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면목고 송현석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째로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향후 3년 이후에 대학에 갈 때 대학교 입학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대학에서는 어떠한 평가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 꼭지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3 학생들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하에서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꼭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고입 전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올해 고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고, 외고, 자사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물 폐지하기로 했었죠. 그 정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현행처럼 유지가 되고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년부터 일단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정시 비율이 50%다, 뭐 100%다 해서 여러 설왕설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현 정부는 정시 비율을 35%에서 최대 40%까지 지난 정권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아마 계속 유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인데요. 아마 이것은 지방대 출신들의 좋은 취업 내지는 그런 출구를 열어놓고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향후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고입 전형에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사교육 유발 요소는 제거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면접 준비를 할 때 지금처럼 열심히 독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서 면접이라든지 기타 다른 입시 준비를 하시고요. 사교육에서 그다 그렇게 크게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영재고나 과학고를 제외하고는요, 교과 관련 그 면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자기소개서 정도로 면접 근거를 삼고요. 나머지는 교과 면접은 전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수능 출제 때 아주 난도가 높은, 즉 어려운 문제는 출제를 많이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대입에서 어떻게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비교과 기록을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가 2025학년도까지의 대입입니다. 현행 대입은요, 우선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 내신 등급이죠. 근데 이 교과 내신 등급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과목은 등급이 나오고 어떤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교육과정 파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이라는 과목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 중심의 과목을 배우는데요. 이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을 때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요,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과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그리고 그 이하는 C로 3단계 성취도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대학에서는 A, B, C에다가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때 제공되는 원점수와 평균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하거나 그 다음에 A나 B나 C의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행 고등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평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중3, 중2 학생들은 몇 년도 입시냐면 2026 그리고 2027 입시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크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배우는 교과서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 공부하는 공통 과목과 그리고 2, 3학년 때 선택하는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표기가 됩니다. 즉 등급제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은 A, B, C 3단계 성취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단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1시간 배우는 교과목을 1단위짜리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내년부터는 학점제에서는 이 1단위라는 말이 1학점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교 학점제 첫 시행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는 완벽한 고교 학점제가 돼서 그때는 교과서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평가 자료 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 추천서는 이미 2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라는 이 자기소개서는 이 서류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사교육기관이든 어디든 혹시나 고등학교 가면 이러이러한 활동이 필요하고 그 활동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컨설팅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작년부터죠. 그리고 올해까지만 자기소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때는 아예 자기소개서라든가 교사 추천서는 대학에서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대학은 어디에서 학생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내신은 등급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A, B, C, D, E 혹은 A, B, C라는 이렇게 성취도로 주어지거든요. 그것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정성적인 요소는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교사 추천서가 학생부의 비교과 기록과 함께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요. 이 2개가 없어지는 대신에 대학에서는 어디에 좀 더 좀 주안점을 둬서 학생들을 평가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 여러분들의 수업하는 태도 또 질문하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를 보고 기록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비교과 기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연말에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자료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내 활동도 하셔서
좋은 기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지금도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저 란만 한번 보십시오. 저 란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그대로 적용되는 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경력.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교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시대회도 지금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논술대회, 여러 가지 그 경시대회가 있었는데요. 대입에서 올해까지만 그 수상 경력을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오롯이 내신 공부에 매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학교에서 경시대회를 할 때도 비록 대입에 반영은 안 되지만 학생부에는 이게 기록은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마 많은 고등학교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은 경시대회를 안 할 겁니다. 대신에 경시대회 대신에 이런저런 활동을 좀 강화해서요. 여러분들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할 때 그 참고 자료로 많이 쓰일 겁니다. 두 번째는 독서활동인데요. 독서활동은 기록은 돼요. 되는데 대입에 역시 미반영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독서활동만큼은 중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저렇게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 혹은 학생들의 그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한 서류에서 수학 경력도 빼고 독서활동도 빼고 봉사활동도 개인이 한 봉사활동도 빼고 그렇다면은 대학은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더 깊이 있게 평가하려고 했죠. 그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면접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또 강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면접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뭘까요? 여러분 요즘 면접은요. 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와 관련된 면접은 할 수가 없거든요. 현행 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는 면접 문제를 출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고려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그 과정과 현재 오늘 커피숍 많죠? 커피숍. 커피숍이 많은 그 관계를 한 15분 동안 생각을 하고 5분 동안 발표하라는 그런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촘촘히 생각을 해보면 커피도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렇죠? 불교도 서역에서 들어온 것이니까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불교 신도가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 커피 신도라고 그러죠. 커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공적으로 안착한 외래 문물이다. 이 정도까지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은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경험도 있겠지만은 간접 경험, 즉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쓰시고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국영수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많은 책을 좀 읽고 고등학교에 올라오시고요. 고등학교에 오셔서도 꾸준히 여러분들 책을 좀 많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이제 교내 봉사활동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아리도 자율동아리는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입에는 미반영된다. 학교에서는 동아리만 대입에 반영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과, 이과가 나눠서 시험을 치렀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형 수학 나, 그리고 이과형 수학 가형 이런 식으로 가나형으로 문이과를 나눠서 수능을 치렀고요. 탐구 영역도 사이탐구, 과학탐구 따로따로 나눠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나 작년부터는 이제 문이과 관계없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고요. 그리고 단지 선택 과목만
여러분들의 진로 계열에 따라서 달리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수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주로 배울 텐데요. 수학 1과 수학 2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공통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진로가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든 관계없이 만약에 수능을 본다면 수한수투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보는 시험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 세 과목은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입니다. 아마 대부분 진로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 쪽인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진로가 이공계열인 학생은 미적분이나 또는 기하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면 똑같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또 백분위도 다르게 나옵니다. 즉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똑같은 원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100점을 맞고요.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100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수능이라면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게 맞죠? 100분위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차이가 나게 나옵니다. 작년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동일한 100점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3점이 더 높았습니다.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와 문학이라는 과목을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요. 여러분들은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대부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꽤 공부를 하는 그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100점임에도 불구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보다 표준 점수가 2점이 적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수능을 치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B라는 학생은 좀 어렵겠지만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같이 수능을 치렀어요. 그러면 동일한 원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점까지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정시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 미적분이나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보다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총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대 고대를 간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한번 원서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중앙대학교 정도를 낼 학생들이 연대나 고대를 낼 수 있는 점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한번 잘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어와 영어와 수학은 수능에서 100점 만점으로 출제를 하고요. 탐구는 50점 만점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독서 문학이 공통 필수라고 그랬죠? 이건 모든 학생이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국어를 선택한. 그럼 이게 공통 과목이 76점이거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게 24점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수한수투가 74점 만점이고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게 26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점 100점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원점수를 다시 조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저 공통과목 시험의 평균을 봤더니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보다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해줍니다. 무엇을? 원점수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 100점이지만 미적 기하는 100점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데 조정 원점수를 보면 평균점이 낮은 그룹, 즉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그룹은 원점수가 조정이 돼서 94점, 95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된 원점수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표준 점수를 내고 100분위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었고 작년에도 차이가 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고등학교 1학년 5월 달쯤부터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고 가정통심을 내보냅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냐, 혹시 그 선택 과목 속에 있으면 아니면 기하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 쓰이는 요긴한 자료가 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의 그 학생 응시 비율을 보니까 실제로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70%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약 30% 가까이 되는데요. 왜 언어와 매체를 저렇게 적게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은 언어와 매체에서 이 언어라는 영역은 문법 영역입니다.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 매체라는 그 과목은 새로 신설된 그 과목이고요.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예, 국어를 꽤 잘하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대학에도 광고 홍보라든지 언론 영상학부 이렇게 인문계열 쪽에서는 제법 점수가 높은 그런 학과들을 지망할 학생들이 저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그룹보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그룹이 독서와 문학이라는 공통 과목을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 같은 원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약간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작년에 2점이 벌어졌습니다. 수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해서 작년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그룹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그룹보다 3점이 낮게 나왔죠. 동일한 원점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즉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쭉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대학 입시 환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블라인드 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몇 년도 입시죠? 예, 이 대학 입시는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새내 개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2023학년도 대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벌써 2년이 됐죠? 예, 블라인드 평가를 합니다. 저 블라인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싹 대학에서 평가할 때 가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보도 가립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반고 출신인지, 자사고 출신인지, 자군고 출신인지, 특목고 출신인지, 특성화고 출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과학고는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 학생은 과학고 출신이구나. 또 외국어를 많이 하는 외국어고 출신이구나. 또 국제 관련 교과목을 많이 하는 국제고구나. 요 정도는 대학에서 평가하실 때 교수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비록 블라인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반고와 자사고는 배우는 교과목 자체가 보통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닥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사고를 갈까 일반고를 갈까, 근데 자사고 가서는 좀 내신에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과감히 일반고 오셔서 좀 더 좋은 내신을 확보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좀 더 수준 높은 대학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는 수실과 정실과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학생들이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정시로 갈래. 나는 정시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그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재수 이상에서 수시 원서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과 비교과 기록을 다 봅니다.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나중에 고3 때 수시 원서를 내고 나서 공부를 안 하거나 또 학교 생활을 좀 태만하거나 하면 혹시나 재수할 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실제 어떻게 내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하나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적어도 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열로 진학을 할 건지 그 계열 정도만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공계열로 갈 거야. 혹은 인문사회계열로 진학할 거야. 혹은 예술 취업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계열 정도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오시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학교에서는 여러분들께 관련된 진로와 매칭되는 그런 교과목들을 다 옛날에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상담도 해주시고 또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도 만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들 강사님 모셔다가 교육과정 관련 또 연수도 할 거고요. 그리고 설명회도 할 거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즉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연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엔 진로 상담 선생님이 꼭 한 분씩 계시거든요. 또 그분들이 또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의 학과에 대해서 설계를 많이 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는 진로를 이공계열로 혹은 인문사회계열로 혹은 예체능계열로 잡을 것이다 하는 그 결심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올라오면 보통 이제 진로 적성 검사를 많이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특성에 맞게 어떤 그 직업군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담임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쭉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보통 상담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과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걱정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그 진로성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 그 편성표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2학년, 3학년 때 국영수, 사회과학, 그다음에 교양, 예술, 체육 쪽에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여러분들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1학년 때 그 내신 성적이라든지 모의 평가 성적이라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울 그런 교과목 또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때 배울 교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3 학생들부터 시작된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시간표를 봤죠? 시간표가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올라갔더니 국어가 일주일에 4시간 들었어요. 그럼 이 국어는 4학점짜리 과목입니다. 그럼 만약에 영어가 4시간 들었어요? 그럼 영어는 몇 학점짜리 과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4학점짜리 과목입니다. 체육이 2시간 들었습니다. 체육은 몇 학점짜리 과목일까요? 네, 2학점짜리 과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점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파악을 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하냐면 32시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과정의 학점 개념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학기당 32학점을 이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 학기당. 그러니까 3학년 동안은 이제 6개 학기니까 32 곱하기 6하니까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그래야 졸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32학점 중에서 29학점이 교과학점이에요. 교과학점. 3학점은 비교과학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29학점은 교과라는 것은 시험을 볼 것이고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등급이 나오고 A, B, C, D, E 이렇게 5단계 성취도로 나올 거고요. 어떤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A, B, C 이렇게 3단계로만 나올 수도 있고요.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패스, 페일 그래서 P로만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학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A, B, C, D, E 학점만 나옵니다. 등급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중3 학생과 중2 학생은 기존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 표기 방법처럼 똑같이 등급과 성취도가 함께 표기된다. 대학은 등급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취도 A, B, C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혹은 정량적으로 A, B, C의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에서 평가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점제란 그럼 무엇일까요?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단계적으로 쭉 이루어집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그 학점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은 몇 학점 운영을 할지 결정을 해요. 그게 이제 교육과정 설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진로와 학업 설계를 하셔야 돼요.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3학년 때 또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대학은 이러이러한 학과로 가겠다 하는 것을 미리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5월 달쯤 되면은 2학년 때 선택할 과목을 이제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가정통지문이 나갈 겁니다. 그걸 수강신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개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은 7개 과목을 나는 진로가 이공계열이니까 수학 과목을 좀 많이 듣고 사회 과목을 좀 적게 듣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강신청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신청을 해서 적정 인원이 되면 한 반으로 개설을 해주거든요. 아주 적은 학생이 신청을 했을 때는 학교에서만 고민을 할 겁니다. 5명, 6명이 어떤 과목을 듣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설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교사 수급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른 과목을 좀 선택해 주십사 하고 다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요즘 이제 학생들이 좀 적게 선택을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가급적 개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목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적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선택한 과목은 이제 반을 예를 들어서 25명 단위 이렇게 해서 몇 개 반으로 쪼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게 선택한 반은 그냥 오롯이 한 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선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이제 우리 반의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교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교과 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이구나. 그러면 수학 교과실로 가방을 메고 여러분들이 이동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게 고등학교 때 수업 운영 모델입니다. 그럼 수업을 하면은 다음엔 평가가 있겠죠? 네,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25명이다 그러면 25명이 기하 시험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미적분을 보는 거죠. 그럼 이 인원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는 인원수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평가는 선택한 과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지필평가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실기평가도 있고 관찰평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성적 이상을 받았는가? 그럼 이것은 이수했다. 혹은 미수했다. 미수라는 것은 그 성적보다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 중학교 학생들, 1학년 학생들부터는 이제 A, B, C, D, E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A는 90점 이상이고요. B는 80점 이상이고요. 쭉 보면 E는 40점 이상이에요. 그럼 내가 억울하게 39점을 받았다? 그럼 미수되는 거예요. 즉, 꽈락이죠, 꽈락. 예. 대학으로 치면 이제 권총 찼다고 그러죠. F학점인 겁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재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적은 2까지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A, B, C, D, E라는 학점을 통과를 하면 학점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192학점 이상을 따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겁니다. 이러한 단계로 학점제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단계로 학점제가 이루어지는 모델은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년이 23년도부터죠. 그러니까 23, 24년을 보세요. 현재 중3, 중2 학생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론을 개정했다는 게 뭐냐면 단위를 학점으로 바꿨고요. 204단위를 192학점으로 줄였고요. 교과가 180단위였었는데 174단위로 줄여진 것이고요. 창체가 24단위인데 6단위 줄여서 18단위만 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평가하는 방법 똑같고요. 내신 등급 기록하는 거, 성취도 기록하는 거, 현행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대학에서도 등급 중심으로 여러분들 수시에서 평가를 많이 할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1학년이 학점제, 그리고 2, 3학년은 단위제로 그대로 갈 것이고요. 이제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시점에서는 1, 2, 3학년이 모조리 학점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겠다 하는 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과목들을 배울까요? 현재 고등학교는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통교과라는 것은 일반고와 자율고, 즉 자사고나 자군고에서 대부분의 이 보통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놨고요. 또 교육과정 지침상 일반고, 자율고는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교과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영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과학고, 수학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과학고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교과를 전문교과 1,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외국어, 국제고는 국제 관련 교과목과 외국어, 외고 국제고도 역시 전문교과 1. 그런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전문교과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역 관련 전문교과를 전문교과 2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전문교과 1을 공부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는 전문교과 1만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얼핏 앞장에서 말씀드렸었죠? 어딜 잠깐 보냐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92학점이고, 여기 보시면은 교과가 174단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의 총량은 얼마냐면 저 174학점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4학점 속에는 또 한국사가 6학점 들어있어요. 그럼 한국사 6학점을 빼고 나면 이제 168학점이 되는 거죠. 그것의 절반, 즉 84,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국영수의 총량의 어떤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영수만 듣겠다 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과목도 골고루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고등학생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일반고에 와서 혹시 외국어구나 국제고에서 공부하는 과목을 좀 한두 과목 듣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곳에 전문교 과목을 불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한두 과목 정도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한 서너 과목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저 전문교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통 교과를 공부 안 할까? 아닙니다. 전체의 한 45% 정도가 전문교과 1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한 55%, 60%는 보통교과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 과목이 보통교과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의 필수 과목이라든지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목표로 하는 특목고 학생들이라든지 예체능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보통교과를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저 공통과목은 일반고든 자사고든 자공고든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공통과목은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교과로. 그리고
또 수능과 관련된 교과목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단지 일반고에 비해서 전문교과원을 한 72단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한 72단위 정도 전문교과를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어 전문교과만 70단위 정도를 공부한다. 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교과를 공부한다. 그러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요. 저 보통 교과를 이제 한 64단위 이상 하게 이렇게 설계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역 관련 교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제 학점제 완성 학년도가 되면요.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교과서 이름도 바뀌고요. 그럴 때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사이에 융합 선택이라는 그런 과목이 개설이 될 겁니다.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관련된 정보를 아마 학교에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엇이 변하느냐 하면 현재 고등학교는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입니다. 그래서 2022 입학생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 우측은 여러분들 중3, 중2 학생들한테 적용 이렇게 해놨죠. 보시면 변한 게 그닥 없습니다. 단지 시간 수가 좀 줄어서 204단위가 192단위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 자율편성 학점이 16단위가 줄어서 80학점이 되고 창체가 18학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한번 직접 경험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개략적인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완벽하게 교과서가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그 다음에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것도 줄어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럼 현재 중3이나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어떤 교과목들을 공부할까? 앞서서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보통 교과는 1학년 때 공통 과목, 보통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과학으로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과학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화생지 4과목이 있죠. 그 과목에 완 과목이 있고 투 과목이 있는데요. 완 과목이 일반 선택이고 투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은 약간 일반 선택 과목보다 심화된 보통 교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되겠죠. 그리고 전문 교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목고 중심의 과목이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와 특목고 속에 속하지만 직업교육을 받는 마이스터고가 전문교과 2를 공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전문교과를 진로 선택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만 있으면 몇 개 과목은 개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필수 이수단위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단위 한번 단위를 보세요. 저 단위라는 것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학점이거든요. 여기서 단위를 여러분들 중학생들은 학점으로 다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어가 8학점이란 얘기입니다. 수학이 8학점이고요. 이제 이해가 하셨죠? 그럼 저것은 뭘까요? 8학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8시간 공부해서 저 국어라는 교과서를 다 떼는 거죠. 맞추는 거죠. 그럼 1년은 2개 학기 아닙니까? 그럼 한 학기에는 4학점씩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 국어라는 과목은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하는 과목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1학기에 4시간, 2학기에 4시간. 그래서 4학점, 4학점, 총 8학점을 이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생활교양을 보면 16학점을 따야 돼요. 굉장히 많죠. 4학점짜리 4과목 이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니 나는 국영수만 듣고 싶은데 왜 기술과정도 들으라고 그러고 제2외국어 들으라고 한문도 들으라고 교양과목 들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기 전에 현재 지침상 적어도 16학점 이상은 따야 졸업이 된다. 즉 필수 이수 학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침상, 즉 법상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고등학교 교과목들이에요. 보시면 상당히 많죠. 이 중에서 학교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한테 가르치는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진로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지는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학교 선택 영역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학생 선택 영역으로 나눠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 교육활동도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과학계열이라는 것은 과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잠깐 넘겨오면 아까 우리 이 보통교과거든요.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이러한 교과목들을 공부해요. 자, 명칭을 쭉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고요. 다음에 과학고에서 배우는 걸 한번 보세요. 명칭이 다르죠? 심화가 들어있고 고급이 들어있고 무슨 실험이 들어있고 연구가 들어있고 탐구가 들어있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대학에서 이 정도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수학과학을 저렇게 특이한 전문교과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보통교과에서도 수학과학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면 이 학생은 과학과 학생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학이 알고 있느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나 체육 계열은 체육고, 예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목이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고의 전문교과목 한번 살펴볼까요? 심화, 영어, 회화, 완투 등등해서 심화라는 것이 많이 붙었죠. 그리고 회화, 완투 뒤에 회화가 붙었죠. 독해화 장문 붙었죠. 네. 그런데 이러한 외국어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한다. 전문교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수험생이 낸 그 학생부의 교과 명칭이 중국어, 회화, 완투 몇 학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어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평가하는 대학에서는 이 학생은 외국어 고등학교의 중국어과 학생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국제계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들이 이런 교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국제 관련 교과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반고에 진학을 하든 자율고에 진학을 하든 특목고에 진학을 하든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진로에 맞춰서 과목들을 촘촘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현재 중3, 중2 학생들은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기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을 보시면 보통교과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의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 A, B, C, D, E, 그리고 몇 명이 그 과목을 선택했는지 수강자 수, 그리고 몇 등급인지 등급까지 표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석차 등급을 보고 일단 여러분들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몇 학점짜리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할 것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그다음에 기초나 탐구나 생활교양 체육 쪽은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없고요. 3단계, 즉 A, B, C로만 평가를 하고요. A는 80점, B는 60점, C는 60점 미만 이렇게 해서 A, B, C를 경계를 쳐주고요. 대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의 비율이 몇 프로, B의 비율이 몇 프로, C의 비율이 몇 프로 나오면 그 비율도 참고로 하고 A, B, C도 참고로 하고 원점수도 참고로 할 수 있고 평균도 참고할 수 있고 그래서 대학마다 각각 다르게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전체 교과목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공부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싹 바뀐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실제로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물화생지, 완투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게 없어지고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이라는 교과목 4개만 살아있고 나머지 완투는 없어지고 저 빨간색으로 표기한 뭐 진로 선택의 역학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이런 것들이 그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융합 선택으로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 환경 생태, 융합과학 탐구 이런 과목들이 또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차츰 아마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발표되는 내용을 좀 보시면 현재 중학생들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술, 체육, 기술 과정, 제과, 한문, 교양 쪽도 이런 과목이 있는데 보시면 정보 쪽에 그런 교과목들이 많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과목들, 그다음에 공학 이런 과목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배울 과목으로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굉장히 AI 관련 또 컴퓨터 관련 인력난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코딩을 하셨을 텐데 그 연장선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관련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많이 설계를 해놓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특목고의 안이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점자가 되면은 어떤 과목을 언제 공부할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공통 과목은 1학년 1, 2학기 때 거의 다 끝납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요. 혹시나 1학년 2학기 때 일부 한 몇 과목 정도 될 텐데요. 일부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성적표에 나가는 성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적용된 겁니다. 현재 2, 3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고등학교 성적 표기 방법은 똑같다. 이 방법 안 씁니다. 안 쓰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고교 학점제가 완성되는 해에 그 해에 시험을 볼 때부터 이 학업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A, B, C, D, E 학점으로 표기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40점을 못 맞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2수 과정을 거쳐서 이수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2 이상은 못 받는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현재 이건 중3, 중2 학생들에겐 해당이 안 되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볼까요? 공통 과목은 원점수 나오고요. 그리고 성취도 A, B, C, D, E가 나오고 이거 학점이 아닙니다. 성취도입니다. 그리고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의 퍼센테이지가 주어지고요. 그 과목의 평균이 나오고요. 몇 명이 시험을 봤는지 들었는지 수강자 수가 나오고 그리고 석차 등급이 부여되는데 나머지 선택 과목이나 뭐 전문교과 이런 것들은 아예 석차 등급이 없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업 성취도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학점짜리 어떤 과목, 원점수, 평균, 그래서 전체 55명이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은 85점대, 그러니까 80점대니까 B. 그런데 보니까 A가 7%밖에 안 나왔고 B가 30% 나오고 해서 저렇게 기록이 될 거란 말이죠. 대학은 당연히 저 비율도 볼 것이고 A, B, C, D, E에다가 A는 5점, B는 4점 이런 식으로 어떤 점수를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정성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여러분들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는 다 끝났고요. 비교과에서 창체는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보다 전체 시수에서 6학점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항목을 없애버리죠. 보시면 봉사활동을 없앴습니다. 봉사활동을 없애고 현재 자동봉진, 자율동아리, 봉사, 진로 이 4개 영역이 진로 탐구 그리고 동아리 자치 이렇게 2개의 영역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진로 탐구가 9학점짜리, 동아리 자체가 9학점짜리 이렇게 여러분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도 저 영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특정한 대학을 거론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과이수 기준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참고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과목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서울대학교는 사회교과, 역사나 도덕파 사회교과 중에서 3과목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학교과 중에서 3과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또는 사회 둘, 과학 넷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러면 저 3과목이 굉장히 부담이 될까요? 아닙니다. 1학년 때 공통 사회를 배우죠. 그리고 한국사도 배우죠. 그런 이미 2과목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2, 3학년 때 사회 한 과목만 선택해도 토탈 3과목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죠.
또 공통과학이 있고 1학년 때 과학 탐구 실험에는 과학 과목이 있거든요. 두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 3학년 때 딱 한 과목만 들어도 사회세계, 과학세계를 충족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제2국어 또는 한문 중 한 과목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제2국어 한 과목 정도는 선택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말씀드렸죠. 참고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을 세 과목에서 선택해서 듣고 진로 선택 과목을 뭐 두 과목을 선택했다. 아니면 일반 두 개, 진로 세 개를 선택했다. 3위 아니면 2, 3을 이렇게 찾아서 들으면 가산점을 2점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정시 때 가산점 2점 매우 큰 점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반 선택 툴, 진로 선택 툴 한 과목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가산점을 1점밖에 안 주겠다. 저것도 아니면 가산점을 0점을 주겠다 하는 의미니까 이것은 가산점과 관련된 서울대의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내년에 고등학생이 돼서 과학 과목 선택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적어도 과학에서 세 과목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과대학 쪽으로 가려면 물화생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또 지구환경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물화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올라서 왜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 의미는 이제 올해부터 서울대학교가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 지역균형을 신설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 추천으로 정시에서도 수능을 일부 보고 학생부도 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굉장히 강화된 거죠. 내년부터는 고려대학교도 여기에 합류가 됩니다. 즉 학생부 기록은 수시 때만 쓰는 거야? 아닙니다. 이제 올해 서울대를 기점으로 그 이론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정시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생활한 성적이라든지 활동 상황을 살펴보겠다. 어디가? 서울대가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고대까지. 또 다른 학교가 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좋은 기록을 여러분들이 꼭 확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정시에 수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A, B, C 등급을 매겨서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A라는 예를 들어서 만점을 줬다 그러면 A는 10점, B는 8점, C는 한 예를 들어서 6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는 10점, B는 8점, B는 6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AA는 10점, AB는 8점, BB는 6점, BC는 3점 이런 식으로 CC는 0점 해서 이걸 10점 만점으로 계산한 다음에 뒤에다가 30점을 붙여서 40점 만점이라는 큰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학교생활 기록부를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성실하게 학교 공부에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 고교 유형별 합격자 분석을 잠깐 제가 해드린 이유는 이것은 첫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각 그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이런 데서 결과를 제출한 고등학교만 상대로 해서 이 데이터를 낸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는데요. 좀 특이한 것이 있죠.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정신 줄 알았는데 모조리 수시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수시에 서울대학을 많이 합격을 시켜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말고요. 서울에 있는 서울형 자사고는 정시에 학생들이 많이 서울대학에 갔죠.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내신 등급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3등급, 4등급, 5등급을 가지고 정말 서울대학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수능을 쳐서 서울대학 가겠다 해서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일 거고 그 중심에 광역단위 자사고가 있다. 즉 서울형 자사고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수시가 대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기록을 좀 얻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강의 단원이 되겠네요. 올해 고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대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뭐 결정 안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중학생들로서는 정상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 진로 단계상 진로 탐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찌감치 결정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아직 결정을 못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치 마시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양하게 체험활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성 검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직업이 뭔지를 찾는 게 우선이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 그 시점부터는 적어도 내가 어떤 계열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진로를 틀겠다. 방향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인문사이계열 혹은 자연이공계열 혹은 예체능계열에서 계열 정도는 결정을 하고 올라오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애는 꿈이 없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꿈이 없다네요. 자, 그럴 때는 앞머리만 딱 잘라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엄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 그게 사실 아까 제가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앞머리만 딱 부시라는 겁니다. 아, 그래, 너 진짜 많이 고민했구나. 그래, 고민이 많았겠네. 그렇게 고민했는데도 뭘 할지 아직 못 찾았어. 근데 어느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중학교 때는 그게 맞대. 진로 탐색기가 아니라 네가 이것저것 해보고 단지 우리 고등학교 원서 쓸 때까지는 대학을 어떤 계열로 갈지만 한번 정해보자. 구체적인 과는 지금 정해도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진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런 발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야, 근데 내 친구들이 너 뭐 잘한다고 하는 거 없어? 아니면 선생님이 뭐 칭찬해 준 거 없어? 그럼 분명히 아이가 한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동료 친구들이 교우들이 보는 그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을 지켜보는 선생님이 학부모님들보다 훨씬 많이 이 학생을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다는 것은 그 학생이 그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서로 여러분들 자녀와 잘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내가 공부를 꽤 잘합니다. 소위 그 중학교 때 거의 탑 클래스예요. 그러면 특목고를 가야 되나 자사고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특목고, 과고든 외고든 국제고든 또 자사고든 이런 그 학교장이 선발 학교는요. 꽤 공부를 잘하는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겨루어서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나 그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특목고를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으면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교육과정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또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그 학교에 진학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고민하는 건데요. 중상위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사고를 가야 될지 일반고를 가야 될지 여러분 고민이 많을 텐데 역시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사고에 가서 적어도 중간 이상의 어떤 내신 능력을 딸 자신이 있으면 진학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앵간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일반고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내신 성적 따기는 사실은
자사고보다는 일반고가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시가 6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순으로 수시에서 상당히 많이 선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촘촘하게 고민을 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인근 학교에 일반고를 갈 때 선호학교를 가야 될까, 비선호학교를 가야 될까, 즉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나, 뭐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를 고민을 할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철저한 선택인데 그래도 선호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한번 뜻있게 경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학생들은 역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름 있는 고등학교보다는 아직 조금 덜한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등급을 따겠다 하는 역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설계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마이스터고를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마이스터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직업 교육을 받고 그리고 취업도 아주 근사한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초임, 즉 초봉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산업체 병역 특례도 받을 수 있고요.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이스터고를 진학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진학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하면서 대학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취업한 이후에 대학을 가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각 대학에서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터놨습니다. 3년 이상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 회사에 근무하거나 뭐 다른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해서 3년 이상의 현재 근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낼 수 있고 간단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근사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안 가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그 답답한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딱 두 종류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혹시나 이런 자녀가 계시면 공부를 실제로 안 해요. 안 하고 고등학교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한 번씩 툭툭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좋다.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안 가면 중학교 학력을 맞춰야 되는데 너 평생 중졸로 살아가면서 너한테 적합한 직업을 선택을 해서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겠니? 자, 그런 직업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한번 알려줄래? 그럼 내가 너 적극적으로 응원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우겠다 하면 뭐 그거는 절대적으로 또 학생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권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성실한 학생이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간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좌절에서 오는 분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극심한 공부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의 사례가 바로 이런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반에서 3등 정도가 이 학생의 맥시멈 최고치입니다. 노력의 최고치인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하니까 어떤 옵션을 걸죠. 너 이번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2등 안에 들면 혹은 3등 안에 들면 네 휴대폰을 사고로 뭐 바꿔주마 아니면 뭐 어떤 옵션을 걸어요. 그런 이 학생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밤새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제시한 조건에 응하게 되고 만족을 시킵니다. 한 2등 정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실 부모님들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죠. 또 다른 단권을 준비하는데요. 그게 데모시 돼서 바뀌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 최고치가 반에서 3등 정도 수준인데 정말 죽을 만큼 그 이상 공부해서 반에서 2등을 해서 칭찬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죠. 근데 부모님들은 다시 옵션을 겁니다. 1등 하면 어떡할게? 좀 더 큰 것을 걸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에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하고 됐어.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아유, 나는 사실은 우리 딸이 못 해낼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이 못 해낼 줄 알았어. 근데 너 해나고 대단하다. 야, 그 정신이면 어느 고등학교 가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한번 다독여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분노의 피출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녀분들과 잘
대화를 하시고 해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은 전기 후기로 나누죠.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전기고등학교에서는 하나의 고등학교만 선택해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지원에 걸립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가 10월부터 원서를 쓰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11월부터 원서를 씁니다. 그럼 마이스터고는 발표를 특성화고 이전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직업 계열의 학교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를 쳐서 떨어지면 특성화고에 예외적으로 전기고등학교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도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특별 전형을 좀 많이 모집하죠. 그래서 특별 전형에 떨어지면 일반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정도만 열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나 영재 학교에 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거나 불합격한 학생은 관계없이 전후기 고등학교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네, 후기 고등학교는 이제 교육감이 선발하는 교육감 선발고등학교와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장 선발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교장 선발고등학교는 자사고 학교장이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도 다 다르고요. 외고 국제고 다 학교장이 선발합니다. 예, 모집 요강이 다릅니다. 학교별로. 꼭 한번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선발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정학교. 예, 이게 전부 다 이게 교육감 선발고등학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배정학교는 교육감 선발고입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예술체육중점학교 이런 데는 이제 학교장이 선발하는 것이고요. 특이하게 일반고지만 학교장이 선발한 고등학교가 한광고와 한국삼육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또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학력을 취득한 학생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그리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다 들어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자, 거기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원서 접수일 현재 아마 12월 7일이 될 거예요. 후기는. 그래서 원서 접수일 현재 후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 가족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현재 서울에 살고 계시고 아이들도 서울에 학교에 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지방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오고 싶은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가면 돼라고 여러분들이 문의를 받았을 때 이거 12월 7일까지만 하면 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지침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의 정의 이렇게 원서 접수일 현재 12월 7일 현재라고 되어 있지만 서울에서는 10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지방 전편 입생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이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답변할 때는 적어도 9월 말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12월까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울은 10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지방에서 전학을 오는 그 전편입을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9월 말까지는 오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지원 사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격하고 또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것도 이중지원입니다. 예외사항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사항은 전기고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당연히 전기고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죠. 그리고 전기고 외에 또 원서를 안 낸 학생도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고요.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고등학교 입학 원서는요. 과학고가 8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역시 최고가 10월부터 특별전형, 일반 전형은 11월, 예고 마스터고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11월, 그리고 추가 모집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모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기고등학교는 원서를 하나만 써야 되는데 아까 열어놓은 건 직업 관련 교과 고등학교 열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예, 추가 모집에 응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지원의 예외 상황입니다.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과학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과학고 전형은 작년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학과학 분야 우수자를 학교장이 추천하면 그 학생들을 해당 과학고에서 불러서 소집 면담을 하고 소집 면담과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1.5배수 정도 이제 면접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이제 보통 소집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소집 면접은 실제로 면접 질문지를 주고 그것을 풀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창의 융합 문제라 해서 한 공통으로 4문항 정도를 30분 동안 준비하고 10분 정도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요. 4문항 속에는 이제 대문항과 소문항으로 나눠지는데요. 서너 개의 소문항 구성되니까 아마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소문항을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이렇게 풀고 준비해서 10분 동안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고는 일단 중학교 내신 석차 100분율이 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나름대로 평가가 있습니다. 적성고사라든지 뭐 인성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 평가의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는 일단은 성적순으로 전체 모집 단위를 뽑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공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원서를 쓸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쓰게 돼 있어요. 원서에. 그러면 이제 그 A라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300명을 뽑는다. 즉 전공 하나당 한 100명씩을 뽑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일단 300명을 중학교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석차순으로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석차순으로 뽑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특성화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특정한 과에 가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학과에 가고 싶다. 그래서 원서를 냅니다. 1지망을 자동차학과를 하죠. 2지망을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과를 합니다. 3지망을 토목과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동차과에 예를 들어서 합격할 확률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달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우선 1지망부터 성적순으로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잘랐을 때 만약에 자동차과에 들어갈 성적이 아니라면 2지망인 건축에 합격을 하든지 3지망이 예를 들어서 토목에 합격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도 학교지만은 그 해당 고등학교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내신 석차 100분율이 몇 프로인데 지금 자동차학과를 가고 싶은데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안정권에 드나요? 이렇게 한번 좀 문의해서 원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고나 채고는 대부분 특기자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기고 원서를 쓸 거예요. 자, 후기고 원서를 보면 12월 7일부터 원서 작성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즉,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 면접 대상자로, 이제, 해당이 되면 자기소개서를 이제 온라인상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제출 기간이 외국 국제고 제출 기간과 자사고 제출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참고해서 일정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선발고등학교, 즉 배정학교는요. 합격자 발표를 내년 1월 6일 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좌측 아래 빨간색을 보면 배정학교 발표를 2월 2일 날 합니다. 합격자 발표라는 것과 배정학교 발표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이것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배정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발표하는 게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후기고등학교 원서를 쓰는 학생은 배정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전교 아마 가장 꼴찌 학생, 그 학생은 배정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학생에는 후기고등학교 원서를 썼다 하면 전부 다 합격자입니다. 사실은 배정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추가 모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추가 모집을 살펴보면
자, 한번 봐요. 여러 제가 비켜드릴게요. 추가 모집을 살펴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추가 모집 기간이 1월 13일, 14일 이틀간이죠. 그런데 제 바로 후에 교육감 선발 합격자 발표가 1월 6일이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중지원 사례에 합격자는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고등학교 원서를 썼다 하더라도 아직 배정학교 발표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1월 6일 날 여러분들은 합격자를 발표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뽑는 저 자사고 외고 국제 원서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저기 원서를 내느냐? 아주 극소수인데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원서를 쓰면서 일반고 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끝까지 저 학교를 가겠다. 아니요, 재수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만 떨어지면은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어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4개 학기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1.5배수를 뽑아요. 그래서 학기당 A는 40점, B는 36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죠. 그럼 예를 들어서 4개 학기가 모듈이 A다 그러면 160점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160점 만점으로 1.5배수를 뽑아요. 물론 거기에는 출결에 예를 들어서 약간 결석이 며칠 있다 그러면 감점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영어에서만큼은 A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4개 학기 모두 A인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동점자가 나오겠죠. 이 동점자 처리 기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 성적순. 그것도 동점이면은 사회교과 성적순. 그것도 동점이면 다시 3학년 1학기 국어교과 그리고 사회교과 이런 식으로 동점자를 처리해 나가요. 국어교과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죠. 국어 여러 가지 과목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특목고를 겨냥하고 계시고 특히 외국 국제고를 가려는 학생들은 국어나 사회교과는 정말 A를 다 맞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사고는 어떻게 선발할까요? 성적에 관계없이 원서를 내면은요, 1.5배수가 넘으면 이제 면접 대상자를 추첨해서 그 학생들한테만 자소서를 받아서 이제 면접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5배수가 안 되면 그냥 추첨으로 합격자를 뽑거나 아니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뽑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요. 미달되는 경우는 다 합격이 되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자사고는 선발을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배제사항인데요. 한번 쭉 촘촘하게 좀 보시고요. 절대 어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한 내용을 적는다든지 또 고급 스포츠를 적는다든지 해서 감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기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후기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는요. 후기 고등학교 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한번 원서를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우선 선발하는 곳이 있어요. 후기에 외국 국제고 자사고죠. 그리고 과학 중점 학급, 그 다음에 예체능 중점 학급을 우선 선발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서를 쓸 때는 일단은 원서를 쓰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맨 처음 외국 국제고 자사고 해당되는 고등학교를 하나만 선택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외고를 썼다 그러면 A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서를 쓰실 때 보십시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2단계는 일반 학교군 그랬는데 저것은 우리 교육청 관내,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때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를 쓴 학생들은 1단계 원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외고를 쓰고 1단계 안 쓰고 2단계 A라는 고등학교, B라는 고등학교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쓴 그 관내 학교에 배정을 해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과학 중점 학급이라는 예체능 중점 이건 전부 다 일반고에 개설되어 있는 학급이거든요. 중점 학급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1, 2단계를 다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점 학급의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외국국제가 자석을 못 씁니다.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단계 AP, 2단계 AP 뭐 어떤 학교는 이렇게 1지망, 2지망 학교를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느냐면 1단계에서는 그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로만 추첨을 해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성적을 좀 봤거든요. 요즘 성적 보지 않습니다. A라는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신입생을 배정하는데 150명이 왔다 그러면 그 150명을 추첨해서 10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를 이렇게 나눠보면 선호학교 같은 데는 공부 좀 더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비선호학교는 좀 죄송하지만 공부가 좀 약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역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좀 일부 가겠죠. 자, 그렇다면 그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로만 추첨해서 배정한다면 미달렸을 때는 모조리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호학교에는 공부 좀 하는 녀석들이 많이 선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약간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선발될 확률도 크고요. 예, 그것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1단계에서는 그 전체 배정 인원의 20%를 추첨해서 그 학교에 배정을 해요. 2단계에서는 40%를 추첨해서 배정을 해요. 예, 60%를 배정하는 거예요, 추첨으로. 그럼 나머지 40%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제 3단계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원서고요. 원서는 2단계까지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3단계는 교육청에서 소위 말해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배정할 때 이 학생이 1단계, 2단계에서 어떤 학교를 지원했는지를 가장 우선에 두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 배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 하나 여러 가지 예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배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쓴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해자라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3단계 교육청에서 배정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요. 혹시나 쌍생아,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인 경우는 의견을 물어봅니다. 배정 전에 원서 쓸 때. 그래서 같은 학교에 동일한 학교에 배정을 원하냐, 아니면 분리 배정을 원하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원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부교육청 관내 혹은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북부교육청 관내입니다.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원서를 쓸 때 제일 먼저 1단계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에도 원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강남에 있는 학교 원서 써도 돼요. 저 목동에 있는 원서 써도 되고요. 송파에 있는 학교 원서를 써도 됩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러나 2단계는 북부교육청 관내 도봉구 노원구에 있는 학교만 2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지망 학교를 쓰면 2지망 학교는 다른 학교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특별한 그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쓰면 좋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면 됩니다. 자, 보세요. 1단계에 내가 지망하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 맞죠? 그러니까 A라는 학교를 써요. 1지망으로. 그 다음에 2지망은 당연히 다른 학교를 씁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현재 A라는 학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또 A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를 씁니다. 그러면 몇 프로의 확률이 있을까요? 1단계 20%, 2단계 40%의 배정 확률이 있죠. 최소 60%의 배정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시 배정할 때 어떤 학교를 학생들이 지망했는지를 유심히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가급적 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원서를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학중점 학급은 어떻게 배정할까? 간단합니다. 과학중점 학급이 있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학중점 학급이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창동, 용화, 그리고 대진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북부교육청 관내 중학생들로만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과중을 선택한 원서에서 과학중점 학급을 선택한 그 학생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첨을 하는데 북부 관내 애들만 먼저 50% 추첨 배정해요. 그 다음에 떨어진 학생들하고 북부 관내 이외의 학생들하고 또 섞어서 50%를 배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과학중점 학급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입학할 확률이 높다. 단지 이렇게 해서 과학중점 학급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중에 공부를 못 따라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과학중점 학급에서 나오고자 해서 일반 학급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일반 학급에 배정이 돼야 됩니다. 전학을 가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때 전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학의 원칙 한번 살펴볼까요? 전학은 여러분들이 북부 관내에 살고 있으면 북부 관내 일반 학교에 전학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요. 이건 교육청 단위로 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저기 강북구나 성북구에 있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럼 배정받은 학교가 있는 성북구, 강북구 모조리 전학 못 가고요. 현재 살고 있는 북부 관내를 아예 전학을 못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돼요. 그럼 전학의 가장 기본 원칙은 거주지 이전이거든요. 부두기역에 다른 지역으로 먼저 이사를 간 후에 전학 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전학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3월 2일 고등학교 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행정실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서를 쓸 때는 북부에 살았었는데 배정학교 발표가 나기 전에 특정한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그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강남이죠. 근데 배정 결과는 북부로 나오겠죠. 그럴 때는 배정 발표가 2월 2일 날 제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2일 이후에 바로 그 이틀이나 하루 정도 지나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 전 배정 신청이라는 배너가 떠 있어요. 혹은 입학 전 전학 신청이라는 배너가 떠 있으면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요구하는 서류를 내면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지 이전을 한 그곳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줍니다. 또 아울러서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은 지방은 아직도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갈려져 있어서 그 지방에 있는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때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혹은 원하는 학교라든지 해서 교육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할 때는 학생한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배정까지 다 거의 마쳤고요. 참고로 예술체육중점학교는 이렇게 음악은 대원여고, 영신여고, 미술은 성북여고, 체육은 성북고가 있다. 이 학교는 과학중점학교과 마찬가지로 예술체육과 관련해서 전체 교과의 한 45% 정도를 예술체육교과를 가르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학 원칙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것은 아주 염려스러워서는 말인데요. 혹시 쌍둥이 그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서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분리 배정을 원했다가, 그러니까 학교를 달리해서 배정 유세했다가 이 아이들이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했을 때는 언제 신청을 하시냐면요. 배정 발표가 나고 나서 입학 전 배정 신청을 할 때 다시 통합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아이가 사이가 나빠서 같은 학교 배정됐는데 좀 다른 학교로 배정해 주세요 해서 그때 신청을 하시면 다시 분리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전학을 갔다 되돌아오는 기간은 최소 기간은 2개월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을 전학시켰다가 우리 지역에 좀 좋은 학교로 전학을 다시 오게 하겠다 하는 생각이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개월이 지나면 배우는 교과서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진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학은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전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대학 입시 현재 정책 변화라든지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고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전학하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현망한 진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